네, 안녕하십니까.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고는 직무 중심의 취업 컨설턴트 유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생산 기술과 설비 기술, 그 다음에 기술 영업, 요 세 가지 기술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기술 관련된 직무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CDCJOB 밑에 지금 자막 흐르고 있죠. CDCJOB 이쪽 친구 맺게 하셔갖고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주시면은 바로 여기서 답을 드리고요.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생산과 관련된 직무들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살펴보고 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생산 기술과 설비 기술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영역은 틀리지만 기술 영업과 관련돼 갖고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작업자 있어야 되고요. 이 작업자는 생산팀에서 관리하고, 자재 있어야겠죠. 구매 자재팀에서 관리하고요. 설비 있어야겠죠. 설비팀에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생산 공법, 기술, 프로세스, 생산 기술팀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앞에 말한 이 생산과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생산 기술과 이 설비와 관련된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이 생산, 제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생산 관리란 직무가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생산은 쉽게 말씀드려서 군대로 따졌을 때는 소대장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참모들이 짠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문제점 없는지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문제점 발굴하고 관련된 부서에다가 과제 주고 해결해 오면 다시 돌려보고, 그리고 작업자들, 외주, 이 인력, 협력업체 인력들이 되겠죠. 잘 관리해서 노사 이슈 발생 안 하게 만들고, 바로 이게 생산팀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생산 관리는 생산 개발되고 나서 조립하고 가공하고 출하돼서 고객사까지 가는 모든 일련의 공급 프로세스들을 시스템과 데이터를 관리해서 생산 계획 잘 잡고 그거대로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가고, 안 됐을 때에는 관련된 부서들과 조율을 잘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생산 계획 짤 때부터 어떤 스케줄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생산 관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생산 기술 어떤 일인가? 장비 기술, 시작 기술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각 내용이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는 개발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라인을 통해서 생산되는 과정에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시간과 비용 줄일 수 있을까? 라인을 최적화하게끔 설계를 해서 주어진 시간과 비용, 공간 내에서 우리 제품이 양산율이 잘 올라가게끔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바로 생산 기술입니다. 설비 기술은 여러 가지 설비 관련돼 갖고 내가 이력 관리해 갖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빠르게 대응하게끔 해서 생산이 차질이 빚지 않도록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요게 대략적으로 생산의 네 가지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또 설비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기술은 보통 플랜트 기술이라고도 회사마다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반도체 회사 같은 데는 공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개발된 제품이 효율적으로 양산해서 하나를 개발했으면 이게 1000개, 10,000개 생산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들지 않게끔, 적게 들게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물리적이나 화학적 변이가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생산 기술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는지 먼저 주요 업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선행 생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행, 생산되기 전의 선행, 이런 측면이죠. 양산 확정 전, 양산이라는 건 이제 대규모로 생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산 확정 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미리 시제품을 한번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험해 보면서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선행 생산 기술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개발부서에서 개발 단계부터 샘플을 제작하죠. 그 샘플 제작할 때부터 라인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서 작업성이라든지 개발 단계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실제 나중에 양산되는 데 있어갖고 진짜 양산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시제품 돌려보고요. 그 과정에서 설비가 배치된 게 서로 간에 설비가 툭툭 부딪혀갖고 설비 간섭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개선점을 찾아갖고 스탠다드 타임, ST 분석이라는 게 바로 스탠다드 타임이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타임이라는 건 제품이 투입돼서 출하될 때까지 걸리는 기본적인 표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 시간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시간을 설정해주면서 전체적인 라인의 밸런스, 에로비를 통해서 합리적인 모듈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아반떼를 만들다가 갑자기 소나타를 만들고 소나타를 만들다가 또 그랜저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만들 때 아반떼를 만들 때 생산 라인과 소나타를 만들 때 생산 라인은 분명히 들어가는 조립 부품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차체도 틀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도 다르고요. 거기에 맞춰갖고 라인을 디귿자로 만들어 놓을지 라인을 리을자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일자로 만들어서 할지 이거를 미리 소나타 시제품이 나왔을 때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기존의 과거에 아반떼를 생산할 때는 디귿자 모양으로 생산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다면은 이번에 소나타가 나왔을 때는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은 좁잖아요. 공장의 공간은 좁지만 거기에서 양산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리을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만큼 초과되니까 요걸 좀 더 줄여보자. 줄일 만큼 줄여봤더니 우리 스탠다드 타임은 소나타 한 대 만들 때 얼마나 걸리더라. 자, 여기에 맞춰갖고 라인 밸런스를 잘 조율해보자. 해봤더니 설비를 어떻게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품질 이슈도 적게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고민해서 라인을 디자인하고 라인의 도면을 그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도면대로 생산을 시제품 돌려봤더니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0개, 1000개를 생산할 때 예상되는 전기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형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킹해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선행 생산 기술이죠. 개발된 제품이 실제 이제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었고 미리 체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산 생산 기술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장비 기술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선행 생산 기술이 끝나서 이제 계속 계속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수시로, 근데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요렇게 설비 배치하면은 시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에 쭉 품질 이슈가 자꾸 여기서 발생했는데, 품질부서에서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요렇게 개선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생산 라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설비 개선, 배치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선 활동을 하고 또 설비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미리 설비팀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게끔 해서 양산되는데 문제가 없고 안정화시키는 게 바로 양산 생산 기술이에요. 그렇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공장을 증설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공장을 추가로 우리 큰 공장 내에다가 옆에 공장을 더 짓던지 기존 공장에다가 더 라인을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 투입됐을 때 얼마만큼 돈이 들 거며 얼마만큼 돈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을 했을 때 이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느냐, 자, 돈 뽑아내느냐, 설비 투자한 비용만큼 이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공장을 새로 지어요. 그럼 미리 거기 가서 폴란드 공장 부지의 도면을 확인하고 전체 공장을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미리 찾고 그러면은 설비들이 어떤 게 들어가고 전체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고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이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거에 맞춰 그럼 우리가 이 폴란드 공장에서 얼마만큼 생산했을 때 공장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느냐
이런 투자 효율성 분석도 재무 관리회계 부서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주어진 시간, 그 다음에 비용, 공간에 맞춰갖고 라인을 최적으로 돌아가서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도 가장 불량률을 적게 만들어주게끔 자기 전공 분야를 최대한 살려서 연구 개발하는 게 바로 생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생산 기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느냐? 일단 설비 설계 라인의 합리화를 위해서 기계나 전기, 전자나 화공 관련된 자기 이공학적 지식이 총동원돼야겠죠. 자, 주로 기계과라면은 CAD를 활용해서 라인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라인 도면을 짜주는 거죠. 전기, 전자과나 화공과는 이 제품이 개발된 제품이 양산되는 과정에 있어갖고 전기, 전자적, 화공적 특성을 감안해갖고 변이가 없게끔 품질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공 지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적인 이해가 있어야겠죠? 분명히 여러분들 학과 과목에서 안 배워요. 그래서 지금 만일 3학년이라든지 이런 친구가 있다거나 한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원가, 제조 원가와 관련된 거 이런 과목들을 좀 수강해 보시고요. 그걸 놓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서 관련된 책자들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원가가 뭔지, 스탠다드 타임이 뭔지, 에로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학교에서는 산업공학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복수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수전공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입수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타 부서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력,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제 라인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생산팀에서 현장에서 들어온 걸 접수해갖고 빨리 대처해줘야 되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계과가 아니라 전기, 전자, 화공과라도 CAD를 다룰 줄 안다면 도면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수치죠. 양산율도 수치고 다 모든 게 수치입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 분석 및 가공 능력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PDCA, Plan, Do, Check, Action, 제조 혁신에서 나온 용어예요. 제조 혁신은 생산 기술자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게 제조 혁신입니다. 혁신은 뭐예요? 기존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시간과 비용 같은 로스를 줄이는 게 바로 혁신이에요. 플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해갖고 플랜을 짰습니다. Do, 빠르게 실행합니다. 실행하면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걸 체킹합니다. 체킹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발굴했으면 빨리 다시 개선시키는 게 액션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대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능력,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해외 생산 기지가 많은 기업들이라면은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베트남어가 됐든 그 어학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게 없으면 영어라도 어느 정도가 되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산기술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어떤 키워드를 많이 써야 되냐. 전공별로 배웠던 세부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신공법, 예를 들어서 전공별 세부 지식은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가 아니라 전자공학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가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다. 전기공학을 전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력 시스템 설계 과목을 수강하면서 뭐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공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 나옵니다. 국내 기업이나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나 또는 외국계 기업이나 여러 가지 공정 프로세스 또는 여러분들이 과목 배우는 것에서 공정 제어나 반응공학 이런 데서도 일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정 개선. 난 앞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시켜보고 싶다. 생산성 향상, 최적화, 라인의 최적화 이런 단어들이 자꾸 자소에 보여줘야 되고요. 프로세스라는 단어 많이 보여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PDCA 그다음에 제조 원가에 대해서 알고자 저는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전공 외적으로 이런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그다음에 효율 분석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효율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 비용 줄이고 생산성 끌어올리는 게 효율이에요. 그다음에 비용과 시간 절감 나왔죠.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되고 라인을 최적화되게 설계하겠다. 라인 현장 경험에서 인턴이든 현장 실습 거기서 내가 문제점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스탠다드 타임, 택 타임, 사이클 타임, 라인 오브 밸런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용어사전 찾아보면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또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와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표준 걸리는 시간, 실제 걸리는 시간, 라인의 최적화 밸런스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숙지를 하고 단어를 자꾸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 시절 때 학창시절에 준비해야 될 게 본인 전공에 대해서 심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차 면접 때 생산기술은 PT 면접이나 직무 면접 때 전공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CAD 공부해 두시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라인을 설계하고 도면을 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CAD가 중요하고요. 원가 개념에 대한 이해, PDCA 프로세스를 제조 혁신 사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조 혁신 사례, PDCA만 쳐도 관련된 것들 쫙 나옵니다. 찾아보시고요. 원가 개념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원가가 세는 곳에 사이렌 울려라 같은 서점 가서 그런 책들, 효율적인 공장은 쉴 새 없이 일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서 원가라든지 이런 용어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거 또는 그 기업 업종과 제품과 관련된 용어들 숙지해야 되고요. 특히나 생산 기술과 관련된 전문 용어는 스탠다드 타임, 표준 시간, 일반 작업자가 표준 작업 방법대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해요. 즉 조립 라인의 작업 배분과 설비 배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스탠다드 타임이 나와야지만 작업 배분을 어떻게 하고 설비를 어떻게 배치시키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필요 인원들, 우리가 몇 명을 작업자들을 맨을 투입시켜야 되느냐, 필요, 설비, 머신을 어떻게 투입시켜야 될 거냐, 생산 계획을 거기에 맞춰갖고 어떻게 짤 거냐, 그리고 원가 견적을 결정하는데도 이게 필요하고요. 각 작업 능력 및 효율성을 분석하는데도 이 스탠다드 타임 필요해요. 스탠다드 타임은 작업자가 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걸리는 총 작업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더 찾아봐갖고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입사 후 포부라든지 이런 데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할 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 타임뿐만 아니라 라인 오브 밸런스 같이 이런 용어들도 아셔야겠죠. 단위 작업들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전체 생산 흐름을 원활히 해서 유효시간 최소화 및 그러니까 품질 이슈 발생해서 공장이 스탑되는 시간 최소화 및 노동 설비의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기법을 바로 에롭이라고 그래요. 라인 오브 밸런스. 그럼 이런 걸 개념을 이해하라고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배웠던 전공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 기술에서 투입돼서 앞으로 내 입사 후 포부에서 스탠다드 타임 제대로 설정하고 이런 라인 오브 밸런스를 제대로 설정해서 효율성을 만들겠다 나와야겠죠. 이런 공식 정도는 그냥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조 혁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블로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기술 넘어가고 설비 기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비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장 내에 가장 민첩하고 꼼꼼한 119 구급대원이에요. 웬 공장의 119 구급대원이냐? 자, 설비 기술이 하는 업무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 여러 가지 유틸리티 설비 및 건축물 관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생산 업무를 지원해 줍니다. 장치나 회전기기, 개전 설비 등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이 설비나 시설물들을 보존해주고 예방 점검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죠. 또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도면 관리, 설비, 노후 이력 관리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설비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설비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있거나 그런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관리해서 기술 지도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업무인데 이제 파트가 좀 나눠져 있죠. 전기 파트. 그래서 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단전이 됐을 때라든지 정전이 됐을 때라든지 전력 시스템, 설비의 전력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전기 관련 개선 공사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 전공자들이 투입이 돼서 이 설비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순수하게 설비 파트가 있죠. 라인 가동할 때 스팀이나 압축 공기나 용수,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장도 보일러가 있고요. 에어 컴프레셔가 있어요. 그런 것들 미리미리 모니터링 하고요. 이력 관리해가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건축 파트,
건축가나 이런 친구들이 여기 배치가 됩니다. 전체적인 생산 라인의 레이아웃을 설계를 짤 때 기계과 친구들과 건축가 친구들이 야, 이 공장 도면이 어떠니까 우리가 이런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기계과가 알고 있는 CAD를 통해서 전체 도면 설계하는 것과 건축 전공한 친구들이 알고 있는 전체적인 건축 관련된 지식을 총동원해서 효율적으로 레이아웃 짜봅시다 하는데 건축가 출신들도 이쪽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업무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업무를 쭉 살펴보니까 왜 설비 기술이 아까 119 구급대원인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랑 같이 어디 바닷가를 놀러 갔어요. 바닷가 놀러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물에 빠졌어. 허우적거려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디에 전화해요? 119 구급대원한테 전화하겠죠? 119 구급대원이 와서 살려놓습니다. 살려놓고 나서 심폐소생술 하죠. 자, 이 설비 기술, 설비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심폐소생술과 똑같아요. 내가 설비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설비가 작동되는 거 멈췄던 거를 빨리 재작동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회생 불가능할 것 같으면은 작동되는 순간에 빨리 대체 장비 들어와서 라인이 멈추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인이 멈추는 시간을, 유효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설비 엔지니어가 거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숨을 잘 못 쉬어요. 어쨌든 간에 좀 버거워해. 그럼 빨리 응급차 태워갖고 구급차 태워서 어디 보냅니까? 그렇죠. 병원에 응급실로 보냅니다. 거기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제대로 돌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환자가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이런 장비 회사에 있는 CS 엔지니어 또는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설비와 관련된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공장에 가서 그 장비들 직접 뜯어보고 해서 거기서 고쳐놓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고쳐져요. 그게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고쳐놓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고치는 장비가 있어요. 자, 사람으로 따지자면 응급실까지 왔는데도 이 심박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금 위급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옵니까? 수술해야 되면은 집도의가 와서 수술하죠. 바로 그 집도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장비, 설비 회사에 있는 테크니컬 서비스 엔지니어. 즉, 그 설비를 가져다가 또는 직접 출장을 가서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을 다 고쳐나갔고 문제점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비회사, 설비회사의 테크니컬 서비스 엔지니어예요.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일반 회사의 설비 엔지니어, 그 다음에 지금 이 설비와 관련된 장비 회사의 CS 엔지니어나 또는 거기에 테크니컬 서비스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두루두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설비 기술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정 프로세스 전반을 두루두루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 공정 다음엔 B 공정, B 공정 다음엔 C 공정, C 공정 다음에 D 공정 전체 공정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만 내가 설비를 전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그 전공과 맞춰갖고 어느 정도 매칭을 시킬 줄 아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현장 중심형의 마인드. 꾸준히 돌아다닙니다. 생산 라인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력 관리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사무실 와서는 계속해서 모니터 쳐다보면서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체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꼼꼼하게 현장 체크하고 문제가 됐으면은 빨리 119 구급대원처럼 상황 대처를 해야겠죠. 그리고 리더십. 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대졸로 입사하게 되면 전문대나 고졸로 입사하신 또 설비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한 소대와 똑같아요. 같이 교대 근무하면서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 인력 관리해야 되고요. 협력업체 사람들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사업장 내에 가장 민첩하고 꼼꼼한 119 응급구급대원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설비 엔지니어들은 뭘 많이 써야 되냐면요. 현장 중심, 상황 대처, 문제 해결. 여러분들 남학생들 중에서 설비 엔지니어는 거의 남자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여자도 일부 있지만 거의 남자입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왔죠. 5분 대기 좀 해봤을 겁니다.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시대기. 여러분들 면접 가거나 자기소개서 난 우리 회사가 저기 충북 오창에 있거나 제천에 있어도 난 집이 의정부지만 무조건 이사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기숙사 지원 안 되더라도요. 전 근처 가서 방 하나 얻고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새벽 2시 반이라도 뛰쳐나가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구급대원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팀플레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이 분반 단위로 움직이고 또는 1교대, 2교대, 3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철저한 인수인계 잘하겠다. 모니터링, 꾸준하게 모니터링 잘하고 협력사 관리 잘하겠다. 공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8대 공정이 있어요. 웨이퍼 공정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패키징 공정까지 쭉 8대 공정. 반도체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SK를 지원하든 동부를 지원하든 서울 반도체를 지원하든 삼성 반도체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8대 공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반도체를 생산하고 디스플레이 생산할 때 다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 공정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 내가 배운 전공이 이쪽 분야의 설비 엔지니어로서 좀 투입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걸 배웠으니까 증착 공정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아, 내가 기계과를 나왔으니까 식각 공정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어필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를 통해서 예상 리스크 발견하고 대응해봤던 사례. 즉 여러분들이 다 이공계니까 프로젝트나 팀 과제나 또는 캡스톤 디자인 할 때 이런 사례들을 찾아갖고 한번 어필해 보시고요.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들 관리해 본 거, 리더 역할 해본 거, 이럴 때 실컷 해보세요. 동아리 회장 아무 때나 강조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견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율 잘 해봤다라는 거 강조해 보시고, 순발력으로 선조치 후보 해본 거, 군대에게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군대에게 쓰지 말아라는 건 어떤 거냐? 저는 분대장으로서 많은 분대원들을 이끌고, 그건 분대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지공사를 할 때가 됐든 무슨 사격훈련이 됐든 간에 순발력으로 선조치 후보고 해봤던 사례. 근데 순발력 보여주는데 군대 경험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거 절대 카더랍니다. 특이한 경험 있으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의 설비 엔지니어를 많이 뽑기 때문에 8대 공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란 데서 확인하시고요. 전공 과목 적용해서 설비 운영할 때 예상 문제점과 문제 발생 시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상 이슈 이런 것들은 주로 뭘 보시면 되느냐. 그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업종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과거에 면접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고 나서 아, 반도체에서 PCVD 관련된 문제가 자꾸 출제되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본인의 전공 과목이 됐든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이런 것들은 반도체 용어집, SK가 됐던 또는 SK 하이닉스가 됐든 또는 삼성전자가 됐든 이런 데서 용어집 같은 거 살펴보시면은 모르는 용어는 반드시 전공과 연계시켜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이제 설비기술 엔지니어까지 됐고요. 지금까지 이제 생산기술과 설비기술 다뤄봤고 다음 시간이 이제 기술 영업인데 그 전에 이제 설비나 또는 이 생산기술과 관련된 질문들이 올라온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생산기술 쪽 직무를 하려면은 어떤 전공자가 유리합니까? 네, 아무래도 뭐 당연한 질문이겠죠. 유리하다기보다도요. 생산기술에서 가장 많이 뽑는 직무가 기계과입니다. 기계공학과. 왜냐하면 라인 최적화가 레이아웃을 제대로 잡고 라인 오브 밸런스를 잡아서 스탠다드 타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학회사가 됐든 섬유회사가 됐든 화장품 회사가 됐든 기계과가 가장 생산기술에 많이 투입되고요. 또 그 회사의 제품이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 화공과 친구들이 많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을 만들면은 전기전자과도 들어가죠. 그래서 생산기술은 아무래도 어떤 업종 여하를 막론하고 기계과가 가장 많이 뽑고요. 또 그 업의 특성,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뭐 화공이라든지 전기전자 이런 쪽 전공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생산기술 담당자로서는 어떤 커리어 비전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아주 잘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 이 정도만 되더라도요. 보통 공장장을 한다고 하면은 생산관리 출신들이 공장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장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장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제조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생산기술입니다. 생산기술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라인의 효율화를 따지고 원가에 대한 투자 분석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 기술로 직무를 시작해서 나중에 제조 혁신을 거쳐서 나중에 그런 사업부의 공장장이 되거나 또는 이 제조 전반에 걸친 이런 담당 임원으로 성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제 생산 기술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온 분야가 있었고요. 이상하게 뭐 설비 관련된 질문들은 나오질 않는데 일단은 또 끝날 때쯤에 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 영업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서, 공장을 보통 이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업장.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할을 얘기를 했다면 내가 이공계를 나왔지만 나 공장에서 일하기 싫어요. 전 본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또 저는 좀 성격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뭔가를 같이 으쌰으쌰 하고요. 남들을 뭐 설득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뭘 팔면서 성취감 느끼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기술 영업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 영업 하나씩 체크해 보기 전에 기술 영업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느냐 내재된 게 판매 목표 달성뿐만이 아니에요. 판매는 판매자들이 하는 거죠. 영업 담당자들이. 고객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기술 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 영업에는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또 살펴볼게요. 주로 어디서 많이 배치가 돼서 근무하느냐?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 회사나 또는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개발하는 IT 회사,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SI 업체에서 하는 이 포괄적인 기술 영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품,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상담해 주고요. 또는 기술 또는 솔루션 기반의 견적서를 제안해 줍니다. 견적을 내주고 제안해서 당신이 우리 회사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게 경쟁사보다 좀 더 높게 드는데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후 관리까지 더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내고 설득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고객사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술 영업 차원에서 나는 기술 영업자예요. 경영학과 나왔거나 영문학과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공계 나와서 기술 영업을 합니다. 컴퓨터공학을 나왔든 전자공학을 나왔든 기계공학을 나왔든 기술적인 상담을 고객사에 있는 그 제품을 또는 그 솔루션을 활용하는 유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담 제대로 해주고 또 기타 제품 개발과 연계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 영업이 하는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루 일과를 보시게 되면 출근하자마자 일단 사무실에서 메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처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입사하면은 선배들이 이제 거래처를 어느 정도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기존 거래처의 현 상황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장비나 제품, 솔루션 등의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원하기 전에 내가 뭘 먼저 해줘야 될지 이런 걸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을 하죠. 상담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고요. 만일 현장에서 내가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유관부서, 본사 내에 있는 타 부서들, 전문 기술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와서 자,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새롭게 또 영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갖고 와서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존 고객사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신규 고객사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 분석을 해보고 저기가 우리 경쟁사 제품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우리 솔루션이 갖고 있는 퀄리티하고 코스트하고 딜리버리를 저 고객사의 사장님이나 그 유저가 만족시킬 수 있게끔 우리 제품의 품질이 이렇게 좋고요. 우리 제품의 가성비, 단순하게 10원 비싼 게 아니라 100원 비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따져봤을 때 이런 가성비가 좋고요. 너네들이 원할 때 딱딱 납기 지키고 미리미리 체크해주는 딜리버리 시켜주겠습니다. 이런 QCD를 갖고 제안서를 만들고 가서 설득을 해서 수주를 따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방문 약속해놓고 나서 가서 PT를 하죠. 이런 것들이 기술 영업의 하루 일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담당 제품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가서 뭐라고 썰을 못 풀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킹할 수 있는 정확한 이해력. 가서 말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실컷 뭔가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렵게 작성해 가면 안 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끔
PPT 자료 만들고 갖고 가서 프레젠테이션 잘해서 비딩 들어가서 따와야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 대처를 해야겠죠. 현장에서 문제 발생하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역량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들도 상대하게 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상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이메일, 그 다음에 이 다큐멘트, 서류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판매 목표 달성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게 있느냐. 앞으로 여러분들 기술 영업 자료서 쓸 때에는 제품 또는 솔루션에 대해서 기술적 용어들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전공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분석 툴,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이라면 프로그램 중에 유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내 사례에서 보여줬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학창시절에 어떤 협상이나 상대방을 설득해 봤던 거, 이런 사례들을 반드시 어필해 주셔야 돼요. 자, 설득과 협상은 차이가 큽니다. 협상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서 잘 캐치해갖고 원하는 걸 미리 미끼를 던져서 그걸 물게 해서 대신에 반대급부로 내가 원하는 걸 취해오는 게 협상이에요. 그러려면 지피지기가 돼야겠죠. 그 시장 상황과 그 업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업체의 고민이 뭔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가려운 점을 던져주고 이걸 물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 그런 본인이 학창시절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던 것들을 좀 어필해 주시고요. 어학 활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이 기술 영업을 뽑는 업종은 이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이거나 의료기기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이거나 또는 광학 이런 데 관련된 회사들이거나 또는 제품 솔루션을 만드는 IT 업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들어가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학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준비, 최소한 영어라도 토익 스피킹 레벨 6는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토익 점수를 따졌을 때는 최소한 앞에 8자가 보일 정도로 800점대는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술 영업에서 채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지만 또는 외국계 기업일수록 영어 면접을 봅니다. 보통 기술 영업이 국내 회사도 있지만요. 외국계 장비 회사나 외국계 솔루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어드벤텍 코리아가 됐던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현장은 우리 국내 소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고객사지만 가서 해결하고 문제점을 본사에 리포팅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어로 문서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영어로 컨퍼런스 회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영업이죠.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기술 플러스 영업이잖아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사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항상 내가 맡은 바 책임감을 갖고 윤리성 있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기술 영업은 영업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현장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현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윤리성도 중요하고요. 늘 영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자기 사례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PPT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셔야 되고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 영업을 하기 위해선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일단 전공 과목의 기술적인 용어나 이론 같은 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창시절 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 경험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들을 어필하시고요. 내 전공뿐만이 아니라 타 전공자들과 함께 뭔가를 해봤다는 걸 쌓아놓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통 컴공과나 기계과나 전기전자공학과나 이런 친구들이 기술 영업, 화공과도 마찬가지 하지만 기술 영업 현장에서 내 전공만 갖고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계까지만 전자를 이해하려고, 인베디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어필해 주면 상당히 유리하고요. 또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과제 수행할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다각적으로 고민했다는 사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본 것들, 똑같은 동일한 팩트라 하더라도 어떻게
청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제대로 전달해봤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질문 나옵니다. 아니 학점도 좋고 어학도 좋은데 왜 R&D 안 하고 왜 기술 영업하려고 합니까? 그에 대한 스스로 답을 찾아야겠죠. 왜 본인이 R&D가 아니라 영업직에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 안 합니다. 왜 본인이 적합한지를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향적인 측면이나 역량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요. 영어 공부 꾸준히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생산기술, 설비기술, 기술 영업 쭉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설비 기술 쪽 관련돼 갖고 이제 질문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로 어떤 전공자들을 CS 엔지니어나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로 뽑느냐. 네, 이 질문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의 연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ASML 같은 회사는 연봉이 거의 6천에 육박합니다.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신임 연봉이 5,600~700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 4일 근무예요. 하루에 12시간씩 4일 근무. 나머지 3일은 놉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의 처우 조건이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학벌을 따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전공을 물어봤으니까 제가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뽑는 거는 전기과 출신들을 많이 뽑고요. 전기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을 그 다음에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장비를 다루는데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원래 그 사람들이 채용할 때는 전공 무관 이공계 쪽이라고만 돼 있고 전공 무관이에요. 근데 많이 입사되는 걸 봤을 때는 전기, 그 다음에 컴공, 소프트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쪽이 많이 들어가고요. 일부 기계과 출신들도 많이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장비 회사를 노려보면 좋고요. 특히나 이 설비 엔지니어 쪽을 많이 지금 CS 엔지니어가 있는데 설비 엔지니어 쪽을 지원하는 주로 뽑는 업체들은 어디가 있냐면요. 반도체 회사, 디스플레이 회사, 의료기기 회사 이런 데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질문이 있나 볼까요? 네, 질문이 더 이상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 들었던 거 보시고 아까 자막, 지금 또 자막 내려가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에 CDC JOB, CDC 잡, 이 카카오 친구 몇 개 하셔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못 하신 것들, 자, 전 어떤 전공자인데요. 저 뭘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상담하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